2차 세계대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후세를 위해 당시 기록을 담았다. 그들 중엔 카메라를 들고 참전한 정군 기자들도 있었고 많은 기록들이 컬러 필름으로 제작됐다. 그들의 손에 역사가 되살아났고 그 속엔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다. (1941년 12월) 미국이 2차 대전 참전을 결정하지만 유럽은 이미 2년 동안이나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동부전선에선 독일군이 러시아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서부전선에선 영국이 유일하게 점령당하지 않은 채 전 유럽을 집어삼킨 동맹국에 용맹스럽게 맞서고 있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미국도 세계의 위기를 결코 외면할 수는 없었다. Men, join a career. Enlist in the United States Marines and get action. Help build the victory now, for yourself, for your home, for this land we love. There's a Marine recruiting station in every corner of the country. See the officer in charge and get the latest information on joining the Fighting Leathernecks. Do it now, and know the pride of service with the United States Marines. 연합군 측의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병력들은 계속된 전쟁으로 급속히 소진돼 갔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민간인들이 석 달의 짧은 훈련을 마친 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짧은 훈련 기간에도 젊은이들은 아주 강하게 단련돼 갔다. 이 모든 것은 훈련과 기강, 사기 진작을 통해서 가능했다. 인류의 역사에서 훈련과 기강, 사기는 군대를 구별짓는 세 가지 요소가 되어왔고 이 세 가지 부문이 무너져 버린다면 군대는 민간인 단체나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훈련과 기강, 사기가 강조된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었다. 과학적인 기준이 결여되긴 했지만 미군은 지원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적으로 전투 수행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지원자들을 탈락시켜 나갔다. 당신은 네 가지의 간단한 질문으로 모든 걸 파악했는데 기분이 어떤가, 아픈 적이 있나, 긴장되는가, 군대 생활을 잘할 것 같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조금씩 질문이 달랐는데 다른 동료들은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자주 물었다. 이런 간단한 질문만으로 지원자의 32%,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젊은이들이 정신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편 합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들은 군사 훈련을 받았고 훈련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개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군사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어머니, 동료들은 모두 전국 각지에서 왔습니다. 몇몇을 제외하면 대부분 괜찮은 녀석들이에요. 켄터키 시골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이렇게 영리한 녀석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을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어요. 미군 병력은 1940년엔 17만 명에 불과했지만 3년이 지났을 땐 720만 명에 육박했다. 입대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 체중은 65.2kg,
평균 신장은 172.7cm였다. 3개월의 훈련을 마쳤을 때 체중은 3kg, 가슴둘레는 2.5cm나 늘었다. 입대자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고 겨우 10% 정도가 대학 교육을 경험했다. 대공황 속에서 성장했던 젊은이들은 훈련 중에 수시로 의사나 치과 의사를 방문하며 진료를 받아야 했다. 빌 삼촌 보세요. 금요일에 2번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 죽을 맛이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이 외출날인데 몸살이 심해져서 지금 의무실에 누워있어요. 체온이 정상이 될 때까지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한다는군요. 훈련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군인으로 만드는 일도 중요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 군대는 사병들의 머릿속에서 민간인이었던 때의 자유분방한 사고방식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다. 참전에 대한 경험을 살려 작가로 성공한 윌리엄 맨체스터는 당시 경험을 이렇게 전한다. 훈련소는 신병들의 생각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머리를 빡빡 밀고 군번으로 그들을 불렀다. 훈련 교관은 신과 같았고 사병들을 모욕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시민사회에서 성장한 젊은이들에게 군대 생활은 이상한 혹성에 불시착한 것처럼 낯선 경험이었다. 명령과 규칙, 복종만이 요구됐고 단체 생활에서 벗어나는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은 철저히 무시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은 신병 훈련의 전투 현장과 똑같은 상황을 연출한 모의 연습장을 이용했는데 미군은 이를 전투 예방 접종이라 불렀다. 우리는 귀청이 떠나갈 듯 시끄러운 모의 전투장을 뛰어올라가 총검으로 모형 인형을 찔러댔다. 끝없이 이어진 장애물을 해치고 포복을 해가면 교관들이 모형 수류탄을 던졌다. 철조망 아래를 기어갈 땐 머리 위로 기관총 세례가 이어졌다. 실제 전투에 비할 수야 없겠지만 실탄이 사용되는 모의 전투 현장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신병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모의 전투 때보다는 따분한 일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어제 한 일을 말씀드릴게요. 오전 8시에서 9시까지 총기 사용법을 배웠죠. 그리고 나서 2시간 행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었고 오후 1시에 막사 청소를 시작해 창문까지 모두 닦았죠. 115명이나 되는 인원이 4시까지 청소를 계속했어요. 나중에 1등 상사가 둘러보더니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훈련소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적의 선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신병들을 정신무장시키는 일이었다. We shall never completely understand the Japanese mind, but then they don't understand ours either. Otherwise, there would never have been a Pearl Harbor. But we must try to understand Japan because we have become locked in the closest of all relationships, war. 훈련소에서 어떤 종류의 교육이 이루어지든 그 모든 교육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다. 소설가인 제임스 존스는 훈련소의 경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민간인의 때를 벗지 못한 우리 신병들은 군인의 길을 하나씩 배워갔고 때로는 죽음조차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각인하게 됐다. 훈련과 기합을 받고 일상적인 모욕을 당하면서 군인이 국가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신무장도 탱크나 소총, 군함만큼이나 자신을 방어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
군인들은 이미 자원을 할 때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계약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 군인이 된다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당당하게 싸운다는 계약을 한 것과 같다. 하지만 실전에 참전해보지 않은 이상 누구도 전쟁의 공포를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착륙선이 해안에 닿았지만 그곳이 어딘지는 알 수 없었다. 진격 명령이 내려지고 우리는 미친 듯이 배 밖으로 쏟아져 나갔다.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 두려움조차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우린 겉모습만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As I'm standing at the rail watching these boys, they go over the side, down a rope ladder. They're carrying with them complete provisions for 3 days. Their rifles, their ammunition. They're trained to the very, very tip of efficiency. They're smiling, they're happy. Every one of them knows he's coming back. And I'm sure we all hope they do. 하지만 아무리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 전투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모의 전투가 적군의 총탄이 빗발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전장과 어찌 같겠는가.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상륙작전의 현장에서도 종군 기자들은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기록을 담았다. You can doubtlessly hear this gunfire going on all around us now. We are now inside the screen of warships. There's no more warships between us and the beach. 2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신병들은 첫 전투 현장에서도 용감하게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그들이 공포에 젖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전방에서 적과 교전하는 부대원들의 경우에 그 공포는 말할 수 없이 컸다. 남태평양의 어두운 밀림 속에서는 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일본군들은 땅굴이나 토치카에 몸을 숨긴 채 강력한 대응을 했다. 이런 저지선을 뚫기 위해선 수많은 장애를 넘어야 했다. 우리 부대가 전투를 피하는 겁장이 집단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는데 우리가 일본군을 바로 공격하지 않고 굶주리거나 지칠 때까지 기다렸기 때문일 것이다. 전투에 승리한다고 해도 전쟁의 공포를 피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미 보병으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2명의 정신과 의사는 대부분의 신병들이 만성적인 불안과 신체상의 장애 현상을 드러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만성적인 심리적 불안감은 심한 갈증과 식욕 부진을 동반했다. 언제나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전투 현장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다. 총을 맞기 전엔 전쟁에 대한 공포를 느낀 적이 없다. 난 총을 맞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저격수의 총을 맞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제 나도 먼저 간 전우들을 따라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젠가 포탄이 떨어졌을 때는 파편을 맞고 큰 부상을 당했다. 아,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을 뜨니 병원이었다. You see the boys going to get those pillboxes? Oh, yeah. What do you say that took, huh?
They took a hell of a beating. They did? Yeah. But they got him, didn't they? They got him. That's the stuff. The pillbox that opened up on you, was it wiped out shortly afterward? Or? Yeah, my boys cleaned it out. It was an awful mess when they got through. Boys did a marvelous job, and it's the men who really did. You folks back home, be proud of each and every one of these kids. They're swell. They're past words. 당시 군의관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군의 85%가 부상이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군인들은 공포와 맞서며 계속해서 전투를 수행해 나갔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시간을 일본군과 전투를 하며 보냈다. 전진을 하건 후퇴를 하건 언제나 죽음이 우리를 따라다녔다. 우리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전쟁을 즐기는 인간은 없을 것이다. 전투가 벌어지면 누구도 생명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살아남아야 영웅도 될 수 있는 법이다. 용기를 내자. 장교라고 해서 사병들의 상황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당시 한 영국군 중위가 가장 친한 친구가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남긴 기록을 보면 국적을 막론하고 모든 군인들이 비슷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을 보니 어떤 멍청이가 전쟁에서 두려움을 몰랐던 군인을 안다고 적어놓았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 단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뿐이다. 그 군인은 강한 의지로 공포를 참으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의지는 흔들리기 마련이다. 공포를 영원히 참아낼 순 없다. 언제나 공포와 의지 간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는 공포를 몰랐을까? 그렇게 말하면 그 군인이 명예로워지는가? 중요한 진실은 누구나 전쟁에서 공포를 느낀다는 것이다. 2차 대전 동안 대부분의 장교들과 사병들은 큰 갈등 없이 적의 총탄이 쏟아지는 전선에서 함께 공포와 싸우며 전우애를 키워갔다. 하지만 장교와 사병 간에 분명한 벽이 존재했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느냐에 따라 한 부대의 전투 능력이 결정되기도 했다. Discipline is the training which molds, strengthens, and perfects the control exercised over a military organization. Discipline is attained by enforcing obedience to orders. The more readily and cheerfully a man obeys, the more perfect is the discipline of his unit, and the more effective is his contribution to the teamwork being undertaken.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해 원활하게 작동하는 명령체계는 기본이다. 지휘 계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군인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선 경직된 명령체계만으로 전투가 수행되는 건 아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장교와 사병 간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장교와 사병들이 끈끈한 신뢰로 뭉쳐진 부대는 그 어떤 역경도 잘 극복해 나아갔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대는 위압적인 명령과 형식적인 복종만 존재했고 부대 분위기는 무거웠다. 2차 대전 당시 많은 미군 부대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입대하기 전에 모두 자유로운 시민사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당시 장교는 전체 미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중 전문 장교 훈련을 받은 인원은 극히 일부였다.
장교의 75% 정도가 전쟁이 터지면서 자원한 민간인들로 일반 사병들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장교들은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것이 장교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별 차이 없이 성장한 젊은이들이었지만 한쪽은 명령을 내리는 장교가 다른 한쪽은 명령을 수행하는 사병이 됐다. 그리고 그들의 상하 관계는 군복의 어깨 위에 그대로 나타났다. 장교들의 군복 위에 있는 계급장은 어떤 위치에서 몇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이었다. 하지만 사병들의 계급장은 그가 실전에서 보낸 시간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훈장이나 다름없었다. 장교와 사병은 훈련 과정부터 차이를 보였으며 이용하는 부대 시설도 달랐다. 장교 후보생들은 명령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했다. 모의 전투나 무기 사용법보다는 사병들을 통솔하는 데 필요한 장교 교범을 배우는 일이 주된 일과였다. 짧은 기본 훈련을 통해 차출된 장교 후보생들은 불과 3개월의 훈련을 마친 후 사병들을 이끄는 장교로 배치됐다. 몇 년간의 정식 교육을 마친 후에 임관된 장교들이 민간인 출신의 장교들을 무시하리라는 건 너무나 뻔한 일이었다. 더구나 이들 민간인 출신 장교들은 사병들의 존경도 받지 못했다. 당시 많은 사병들은 겨우 3개월의 특수훈련을 거친 장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맡긴 채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입대하기 전만 해도 동등한 시민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젊은이들이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로 갈린 것이다. 장교들에겐 또 다른 특권도 있었다. 더 나은 제복에 월급도 더 많았다. 그리고 장교 전용 식당에서 질 좋은 음식을 즐겼다. 여러 종류의 술을 마실 수 있는 전용 클럽도 제공됐다. 하지만 사병들은 알코올 도수가 3.2% 이하인 맥주만 마시도록 허락됐다. 사병이 장교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도 금지됐다. 상관에게 격려를 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부과됐고 장교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장교와 사병들도 기본 훈련을 받을 당시엔 모두 동료 관계였다. 이런 이유로 2차 대전 당시 대부분의 연합군 부대에서 사병들의 불만은 컸다. 군대의 전통이 민주주의 이상을 담지 못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 장교들이 특권을 가질 수야 있지만 지프차와 위스키에 여자까지 허용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사병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장교들이 작전이나 전투 수행과 상관없이 직권을 남용해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당시 사병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 재수 없는 날이라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군인들은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고 더 이상은 터무니없는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이 문제는 큰 골칫거리가 됐다. 군대 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이 없다. 망할 놈의 장교들은 민간인일 때도 저렇게 설쳐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지역은 아름답고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런데 잠시 둘러볼 자유 시간도 없다. 부대장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맥주 구경은 꿈도 못 꾸고 있다. 제대할 날이나 기다리자. 사병들은 포로가 된 후에도 적군 장교에게 예우를 차려야 하는 아주 이상한 상황에 직면했다. 포로가 되어서도 모든 일본군 장교에게 경례를 해야 한다는 명령을 하달받았다. 연합군 포로들이 얼마나 심한 모욕과 학대를 받고 있는지를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명령에 얼마나 분노하는지 알지 못하리라. 그것은 장교가 누구든 간에
사병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믿음에서 나온 발상임이 분명하다. 전투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명령만 하던 장교가 훈장을 받을 때 부대원들의 분노는 더욱 컸다. 그 친구는 전투 구경은커녕 적군의 총탄이 쏟아지는 최전방에 배치된 적도 없다. 어떤 장교들은 우리 뒤에 앉아만 있는데 훈장을 받고 누구는 150일 내내 전투만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생존 확률이 낮은 최전방에 배치된 장교들과 사병들은 서로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 Well, men, you know that we're going forward. You have all your gear ready. You know that we're going up to assist the 2nd Battalion. It's tough up there, and the going has been tough all day. How about the artillery? They've been throwing quite a bit of that in there? They've been throwing everything in there. Everything, every conceivable weapon the Japs have, they've been using in there. Okay, man. Good luck, man. Thank you. 전투 현장에서 함께 생활할 때 장교와 사병들은 끈끈한 유대감을 발전시켰다. 모두 참호 속에서 같은 음식을 먹으며 똑같은 적과 맞서 싸웠다. 후방에서처럼 장교와 사병이 갈등을 일으킬 공간이 전혀 없었다. 나의 병사들을 보고 있으면 그들과 나 사이에 흐르는 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3개월 전만 해도 나는 그들에게 이방인이었다. 그들은 단지 내가 상관이기 때문에 복종했다. 하지만 대여섯 번의 전투를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명령에 따른다. 서로 간의 믿음을 확립하는 이 일은 지휘관의 당연한 자질이며 또한 승리를 위한 조건이기도 했다. 하지만 강한 유대감으로 뭉친 부대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맞서 싸워야 했다.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이 수반되는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만큼이나 무서운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공부하는 우리 딸, 요리하는 우리 엄마.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이자 자본주의 경제의 결정체로 불리우는 월스트리트. 그곳에 불어닥친 인수합병의 바람. 최악의 인수합병에서부터 벼락부자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해 본 인수합병의 원칙. 내일 저녁 8시 히스토리 스페셜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전투와 인명피해가 계속되는 전쟁은 한마디로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발악과 같다. 그곳에선 시간이나 생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생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며 우리는 야수처럼 변해갔다. 전쟁이 단순히 한 인간의 용기만 시험하는 것은 아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긴장이 커져가면 군인들은 미처 몰랐던 자신들의 내면 상태까지 엿보게 된다. 감정은 통제되지 못한 채 마구 분출되고 정상과 광기의 구분조차 모호해지는 그런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전쟁터에선 인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도 생긴다. 2차 대전의 보병으로 참전했던 조셉 카폰이 당시 전후에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엔 이렇게 적혀있다. 니오프 부인, 노보트와 같은 부대에 배치돼서 함께 전투를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친한 동료가 됐죠. 이번 작전에서 노보트는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보병에게 최전방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많이 변하게 되더군요. 노버트도 넉 달 전에 활달한 모습과는 달리 말이 없어졌지요. 하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전쟁터에선 누구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군인들은 늘 이런 불안에 휩싸인 채 작전을 수행한다. 전쟁터에선 확실한 것이란 없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혼돈 속에 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진실인지, 심지어 자기 부대의 다음 행동조차 예상할 수가 없다. 낯선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더라도 우리가 구조될 수 있을지조차 알 수가 없다. 전투가 계속되는 현장에선 언제나 공포와 불안이 온몸을 뒤덮게 된다. 늘 마주하게 되는 죽음처럼 공포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는다. 전쟁은 더 이상 야만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단지 실제 않은 악몽일 뿐이다. 감정을 잃어버리고 무감각해진 상태에서도 훈련소에서 철저히 주입된 명령에 따르는 군인으로서의 자세는 전투 현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선에서 대부분의 병사들은 머리 회전이 둔해지면서 몽롱한 상태에 빠져든다.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군인들은 로봇처럼 자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는데 마치 부대를 이루는 새 보조직처럼 된다. 전쟁이 인간을 로봇이나 기계처럼 변하게 해서 단순하게 행동하게 만드는 걸 보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군인들의 이런 상태가 전투 현장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여러 번의 전투를 경험했던 플리처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은 이렇게 적고 있다. 전투에서 벌어진 일을 되돌아보지만 마치 까마득한 꿈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기억해보려 해도 아무 모습도 떠오르지 않는다. 머릿속의 모든 것이 희미하다. 내일이 되면 또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계속되는 전투 현장에 있는 인간은 정상이 아니다. 과묵한 것처럼 보이지만 기억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망각에 빠지지 않는 병사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도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피해갈 수는 없다. Corporal, you got 19 Japs on Okinawa. This is a great many, but have you gotten any more Japs? And what other campaigns have you been in the Pacific? Well, I've been on Cape Gloucester. I've got 16 Japs there. I've been on Peleliu. Got about 3 or 4 there. I would say my toughest campaign was on Peleliu. Adding this up quickly, that means 37 Japs. Is that right? 37 in all? Yeah, that's right. 모든 것을 망각해도 군인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것은 부상당하거나 죽어가는 전우의 모습이다. 태평양 전쟁 당시 최전방에 배치된 해병대에선 늘 이런 상황이 전개됐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니오 부부인, 우리가 20m쯤 전진했을 때 적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습니다. 거의 30명이 희생됐죠. 노버트도 그때 부상을 당했습니다. 삼가 애도를 드립니다. 부인께서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노버트는 작전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해 명예롭게 전사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었고 신께서도 그의 영예로운 죽음을 함께했습니다. 신의 은총이 함께하시길. 조셉 카펀 올림. 만일 희생된 부대원이 자기 가족이라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는가. 테리키스 형제의 경우를 한번 보자. 두 형제는 같은 사단에 배치돼서 전투에 참가했다. 4월 8일 오후 5시경이었다. 동생이 부상당했다는 무선 연락을 받고 기도를 하면서 달려갔다. 하나님, 그를 버리지 마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숨이 목에 차올랐다. 앞에서 집차가 오는데 동생의 시신이 보였다. 운전병이 시신을 보겠냐고 물었지만 난 거절했다. 난 동생을 생전 모습대로 기억하고 싶었다. 멋지고 활기차고 재치 있는 모습대로.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다. 전투 현장은 이런 비극이 늘 상존한다. 전투에 수반되는 긴장과 공포는 병사들로 하여금 늘 정신력의 한계를 체험하게 만든다. 만일 군인이 자제력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의 자제력이라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 군대의 기강은 흔들리게 될 것이다. 피부가 둔감해져 감각도 없어진 것 같다. 입에선 짠맛이 난다. 소화불량으로 위엔 혹이 생긴 것 같다. 시력도 나빠져서 물체의 윤곽만 알아볼 수 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허상처럼 느껴진다. 앞서 언급된 존 스타인백의 회상은 한계 상황에 도달한 군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군은 그런 상태를 전투 탈진 상태라고 불렀는데 2차 대전 당시 군대의 기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됐던 요인 중에 하나였다. 완전 탈진 상태가 되거나 어두운 정글 속에서 폭탄 파편을 맞아보기 전까진 우리에게 불가능이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의욕이 없다. 군인이 아니면 이런 느낌을 결코 알 수 없다. 전투 탈진 상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면 부족이었다. 평범한 군인을 만화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전쟁의 모습을 전하려 했던 만화가이자 전군 기자였던 빌 몰디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보병으로 참전한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자는 일은 없다. 전방에선 텐트가 없다고 잠을 못 잘 이유도 없다. 대부분의 수면은 행군 중에 취하게 된다. 별로 건강에 좋진 않지만 그렇게라도 자야 한다. 2차 대전 당시 정신과 의사들이 작성한 연구 보고서엔 전투 탈진 상태를 수반하는 다른 장애들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를 통해서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경험한 극단적인 상황들을 엿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장애들이 있다. 하나, 적의 포격에 대해 극도의 공포심을 드러낸다. 둘, 적의 총격에 대해 전혀 대응을 않고 심한 분노만 드러낸다. 셋, 하달받은 명령을 불신하며 불안해한다. 넷, 편지, 음식, 의류나 무기 지급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 다섯, 전방의 위험을 모르는 후방 부대에 대한 분노와 반감을 가지고 있다. 여섯, 전후의 부상이나 사망을 지켜보면서 심한 공포나 슬픔을 느낀다. 일곱, 굶주림이나 추위 등에 대해 심한 불만을 드러낸다. 여덟,
지속적인 전투로 육체와 심리 모두 탈진 상태에 이른다.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한 기갑사단 부대원은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거의 모든 부대원들에게 감각이 마비되는 시각적 분열 증세가 나타나는데 우린 이 증상을 2000야드 응시라 불렀다. 사방을 계속 주시하다가 나중에는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이 마비되어 버린다. 종군 화가인 톰 데이는 그의 유명한 작품인 2000야드 응시를 통해 그 모습을 생생히 묘사했다. 그럼 종군 계좌로 이름을 떨쳤던 어니 파일의 얘기를 들어보자. 전선에 오래 있게 되면 흔히 사물을 식별할 때 나타나듯이 눈을 부릅뜨게 된다. 하지만 주변의 사물을 전혀 식별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눈빛이 흐릿하다. 수면 부족, 그리고 피로와 긴장에 지친 얼굴들이다. 계속되는 전투로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아주 무감각한 상태가 된다.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다. 이런 상태는 전쟁터에서 너무나 흔한 모습들이다. 생존에서 계속 전투를 수행하는 병사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측 보고에 따르면 전투 현장에 배치되고 200일이 지나면 대부분의 병사들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다고 한다. 영국군은 병사들이 400일 동안만 전투를 수행하게 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최전방에 배치된 부대는 계속 교체시켰다. 2차 대전 당시 대부분의 부대가 부대원들의 심리적 위기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부대원들을 전입시키면서 변화를 주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부분의 군인들은 극단적인 심리적 불안 속에서도 전투를 계속해 나갔다. 유럽에서 전투를 벌였던 한 미군 장교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 자신과 부대원들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결코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광기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이성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은 자제심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미군 측 정군 기자로 참전했던 시어도 화이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난 언제나 우리들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믿었다.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들이 대의명분을 위해 싸울 때 누구보다 순수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믿었다. 그들 속엔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순수한 힘이 깃들어 있다. 그 힘으로 우리 인간은 결코 좌절하지 않는다. 결코 포기하거나 패배를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리고 비굴해지지도 않을 것이다. (2차) 대전 당시 일반 사병들을 지켜준 것은 군사훈련이나 상관의 명령이 아니었다. 그들을 끝까지 지켜준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순수한 용기였다. 그들은 그 불꽃을 태우며 적진으로 돌진했다.